뭐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학생들께서 이리저리 뭐 이렇게 가끔 논문들 때문에 고민하러 오시는 것 같은데요. 논문들 같은 경우는 뭐 첫 학기, 둘째 학기 같은 경우는 그냥 수업만 첫 학기, 둘째 학기, 셋째 학기 정도까지는 수업만 열심히 들으시고요. 넷째 학기 전부터는 이제 논문을 좀 고민하시고요. 네 학기, 뭐 4학기, 5학기 때는 논문을 준비를 하셔야 하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뭐 한 3학기 정도까지는 논문 논자를 끄집어내면 복잡하니까 트렌드도 많이 변화버리니까 한 3학기 정도까지는 대충 지나고요. 4학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하셔가지고 4학기, 5학기 한 1년 정도죠. 한 그 정도면 논문을 마무리하실 겁니다. 논문 토픽도 좀 이제 뭐 사학계획서 하면서 잠깐 제가 미리 뭐 중간중간 논문에 대해서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토픽들을 가지고 또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논문의 토픽들은 뭐 사실 토픽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도 이제 그 어릴 때 그 국어 수업 시간에 맨날 했던 게 책 읽고 나면은 선생님께서 요약해 오르는 게 주제가 뭐냐, 소재가 뭐냐,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논문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나는 무엇을 어떤 분야를 쓸 거냐. 근데 그 분야의 내 주제는 뭘로 잡을 거냐. 만약에 뭐 창업적으로 쓴다 그러면 창업이 쉽다는 얘기냐 어렵다는 얘기냐, 아니면 창업에 걸림돌이 많다는 얘기냐, 아니면 창업에 성공하려면은 뭐 어떤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존의 논문은 창업 성공하려면은 뭐 집안이나 뭐 학력이나 자금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무슨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하느냐, 아니면 뭐 혁신성이 되게 중요하느냐, 아니면은 최근의 트렌드는 똑같은 창업이긴 한데 그게 아니라 글로벌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느냐 등등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이게 창업 한 주제만 가지고도 수천 가지 종류가 나와요. 사실은 이제 우리 중국 같은 경우도 창업에 지원하는 그 제도 중에서 핵심이 최근에 이제 그 최근 중국의 몇 년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 있잖아요. 외국에서 학사를 했든 석사를 했든 박사를 했던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창업 자금 지원 같은 경우, 선발 같은 경우는 우선해서 선발해가지고 정부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거는 두세 가지를 보는 것 같아요. 외국에 유학을 했다는 것 속에서는 유학 속에는 뭐가 들어가요? 그 사람의 도전성 같은 게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유학을 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 능력이나 아마 네트워크나 자금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해외에 갔으니까 해외에 선진 어떤 아이디어나 기술 같은 거를 중국 내에 있는 사람보다 폭넓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감안해가지고 중국에서 외국에서 공부한 학생들에 관해서는 뭐 우리나라 돈으로 뭐 5천만 원, 1억의 직업, 그 돈을 거의 상환 의무 없이 지원해주기도 하고 이랬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외국 석학들 유치할 때 같은 경우도 뭐 1,000명을 유치하겠다, 10,000명을 유치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외국의 석학들을 유치한 이유가 뭐냐 보면은 외국의 석학들은 돈도 굉장히 중국 교수들에 비해서 20배, 30배를 더 주는 거거든요. 근데도 뒤로 온 이유가 뭐냐? 따져보면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어요? 아까 인력 유출을 잠깐 했지만 사람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플러스 뭐예요? 지식 플러스 미래에 대한 아이디어 플러스 네트워크까지 다 들고 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중국의 제자들한테 심어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국의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외국의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한 요소 보면은 한 요소가 함유하고 있는 어떤 요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한다 그러면 외국에서 유학을 한 그 예비 창업가와 유학 경력이 없는 창업 예비 창업가를 비교해 봤더니 월등히 성과가 낮더라는 아마 결과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대놓고 외국 유학 있으면 경험 있으면 무조건 우선 지원해서 뭐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뭐 창업이나 관련 논문이든지 뭐 기타 여러분도 뭐 문화 논문이든지 뭐 방송 논문이든지 교육 논문이든지 간에 결국에는 본인이 쓰고자 하는, 나는 뭘로 쓸까? 나는 조직으로 쓸 건가? 아니면 나는 뭐 기업의 성과를 쓸 건가? 아니면 개인을 대상으로 쓸 건가?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쓰면서 고민하는 부분이 어느 분야를 쓸 거냐. 근데 그게 사실은 이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다 담아야 되거든요. 과거는 뭐냐면은 좋은 토픽이긴 한데 내가 이거를 다룰 수가 없어요.
과거 커리어가 연결된 게 접점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자료를 데이터를 수집을 한다든지 혹시 설문조사 같은 거 할 때 이걸 주변 사람한테 업계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조금 전에 어떤 그 점심때 어떤 제 제자 중에 하나는 서비스 쪽에 해서 이제 조직 관련해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냥 벤처 기업으로 처음에 들고 왔다 그게 아니라 서비스업으로 줄여가지고 서비스 업종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 제약 업종 중에서 관련돼서 뭐 개인들의 뭐 조직 몰입에 관해서 쓰겠다.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왜냐면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급변하기 때문에 직장들을 떠나고 이제 특히 이제 항공부터 시작해서 여행부터 서비스업들이 굉장히 이합집산들 많이 하고 굉장히 이식도 많이 하고 이러거든요. 그랬을 때 이 친구들이 직장에 관한 애정이나 조직 몰입이 뭐와 연관되어 있을까? 월급을 많이 주면 할까? 아니면 조직의 문화를 좋아하면 할까? 아니면 회사가 공정하다고 느낌이 들까? 아니면 회사의 혁신성들을 믿고 뭐 좋아할까? 뭐 등등의 여러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분야로 쓸 건지는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는데 왜냐하면 또 미래를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쓰기 쉬운 토픽을 써 나갈 수도 있는데 나중에 쓰기 쉬운 거는 또 나중에 나가보고 나면은 그게 추후에 떠야 되는데 떴던 분야인데 뜨지 않는 분야가 있어요. 제자 중에 하나 중에는 저축은행에서 임원으로 있었는데 우리 은행 오랫동안 임원도 하고 이랬던 분인데 나중에는 이제 저축은행으로 옮겨가게 돼가지고 그때 당시 저축은행으로 논문을 썼는데 저축은행 감사로 들어가서 이 분야를 가지고 논문을 쓰겠습니다. 원래 은행 쪽으로 쓰려다가 썼는데 이분은 나중에는 솔로몬 저축은행 감사로 있었는데 솔로몬 저축은행부터 저축은행 문제들이 막 생기니까 저축은행 업계를 떠나버렸어요. 논문은 저축은행으로 썼는데 저축은행 이용과 관련된 이제 그 논문을 썼는데 저축은행 이용을 관련돼서 뭐 때문에 어떤 저축은행을 선택을 하고 선택 요인에 관한 연구예요. 왜 하필 그 저축은행을 선택하는지 그 저축은행 안정성, 신뢰성, 뭐 명성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등등을 가지고 논문은 굉장히 잘 썼는데 이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켜서 쓴답시고 썼는데 미래가 거기서 딱 단절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문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본인의 추후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래서 그분이 그 추후에는 몇 년간에 제가 뭐 광운대학부터 시작해서 시립대부터 해서 여러 군데 대학을 강의를 시켜 연결도 시켜서 강의도 많이 하셨는데 그 논문은 특별하게 귀한 게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 저축은행 관련된 논문이라는 게 굉장히 좁은 분야고 실제로 잠깐 얘기하다가 저축은행의 문제는 뭐냐면은 임원들이 개인 책임을 지는 게 있어요. 다른 회사는 임원이 본인의 잘못에 관해서만 책임을 지는데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저축은행 임원들이 그 무한 책임에 관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분들이 계속 책임을 져야 되니까 사표를 쓰고 나오시고 나니까 한 2년 잠깐 쓰고 난 실제로 논문 완성되고 나서 1년 정도 있다가 회사를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이 이제 초기 때 제가 고수대에 왔을 때 저랑 같이 방을 쓰던 교수님이 계세요. 그때는 강의실이 교수 연구실이 모자라가지고 저랑 같이 방을 썼는데 그분이 외국에 유학을 갔다 박사학위를 못하고 한국에 와서 다시 와서 경기대학인가 박사를 땄는데요. 그분이 박사 딴 토픽이 인터넷 어쩌고 한 걸 토픽을 가지고 썼어요. 근데 그분은 제가 2002년에 고수대학을 들어왔는데 교수로 들어왔는데 제 방에서 맨날 그때 막 박사 학위를 완성을 해가지고 들어오셨는데 그분 그 이력서 책 첫 줄을 뭐라고 썼냐면요. 한국 인터넷 1호 박사를 쓰고 다녀요. 그때 2002년이면 인터넷이 막 나와서 몇 년 되긴 했는데 인터넷이라는 걸 토픽을 해서 박사를 쓴 거 그러니까 박사 논문 제목에 인터넷이라는 글자가 들으면 그 사람 처음이에요. 그래서 맨날 인터넷 박사 1호 이러고 다녔는데 그분이 이제 2년 있다가 한세대학교로 옮겨가서 안종배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안종배 저랑 같이 그 동기 교수인데 그분 지금은 뭐 클린 컨텐츠 무슨 위원장 그러니까 인터넷 관련해서는 국내 무슨 국회의원들 수십 명 모이거나 하는 맨날 주도를 해요. 뭐 국민 무슨 행동 뭐 인터넷 쪽 하는 데서 그분이 만든 그 포럼과 위원회만 하더라도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본인이 맨날 대장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왜냐면은 인터넷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최고라고 맨날 주장하고 다니는데 반박을 아무도 못해요. 실제로 그 사람이 인터넷 글자를 집어넣고 박사를 1호로 땄거든요. 근데 자기 지도 교수는 사실 인터넷은 모르잖아요. 본인이 대충 뭐 이렇게 해서 썼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쓸 때 토픽 같은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해요.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쨌든 그 이슈는 선점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여야가 싸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슈를 먼저 딱 선점을 해버리면 굉장히 그 다음에는 하기도 애매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전 국민한테 이게 뭐
코로나 어려우니까 다 지원해 줍시다 해버리면 다른 당에서는 만약에 뭐 한 당에서 그러면 딴 당에서 그럽시다 하면은 따라가는 거고 그러지 맙시다 하면은 국민한테 공무원을 사는 거고 이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서울시장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오세훈 시장이 크게 실수했던 게 뭐예요? 애들 무료로 급식합시다 하니까 애들 급식해주면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 많은데 안 됩니다 하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애들 도시락 뺏은 사람이 되니까 뭐가 돼요? 그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사실 졌잖아요. 그다음부터 계속 지금 사실은 뭐 밀려. 근데 실제로 그 내용이 아이들한테 밥을 주는 게 좋으냐 안 주는 그건 별개로 하고 실제는 뭐예요? 이슈를 먼저 선정해버리니까 그 나머지는 다 뭐라 그럴까요? 그냥 흑백으로 해버리니까 하나가 백이면 하나가 흑이 되는 그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논문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어쩌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쓰는 논문의 어쩌면 질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몇몇 학생 중에서 제가 좀 몇 명 굉장히 아끼는 학생인데 제 제자는 아닌데 졸업을 못한 학생이 몇 명 있는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수업마다 항상 1시간에 30분 온 사람인데 6학기 내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졸업한 지 한 10년이 됐는데 졸업 논문을 못 썼어요. 이 친구는 항상 퍼펙션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문 자체를 뭔가 하다가 완벽을 계속 하는데 이게 본인이 주장하는 완벽이 실제로는 여러분이 쓰는 박사 논문은 이렇게 하면 조금 가벼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쓰는 박사 논문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아무도 안 봐요. 여러분 혼자만 보고 지도교수만 잠깐 볼지 모르지만 지도교수도 안 봐요. 근데 엄청나게 부담감을 가지고 이걸 누가 읽는다고 생각하고 막 꼼꼼한 심사 때는 조금 몇 단계를 거치긴 하는데 여러분이 쓰는 논문은 아무도 안 봐요. 그래서 실제로는 보는 거는 여러분이 논문 쓰는 그 과정을 되게 많이 봐요. 왜 그 토픽을 선정했는데 그 논문 연구 모형에서는 뭘 쓰고자 했는데 그 모형에 가진 변수는 네가 왜 이걸 가져왔는데 그런 연구 모형에 관한 도출에 관한 근거 같은 게 되게 근거나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결론이 이거니까 이거 주장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논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박사 논문이 그 박사 논문이 유명한 논문은 하나도 없어요. 아인슈타인 논문도 박사 논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박사 논문은 프로페셔널로서 처음으로 한번 전체 과정을 밟아서 한번 논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박사 논문에 관해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이 어깨에 가지고 있는 그런 무게를 가지고 쓸 필요는 없고요. 토픽을 가지고 몇 가지, 두세 가지를 가지고 지도교수하고 상의를 해보시고 그 두세 가지 중에서 창업이든 뭐 조직이든 뭐 아니면 무슨 문화든 간에 그 주제들 중에서 그 창업만 하더라도 쓸 수 있는 이슈가 창업에 관한 사람도 있고 문화도 있고 환경도 있고 글로벌도 있고 수많은 이슈 중에서 어디에 무게를 줄 건가를 좀 고민을 하시고요.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조직도 뭐 조직 몰입, 공평성, 분배, 뭐 성과 수없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 많은 것 중에서 어디에 중점을 둘 건지를 고민하시고 왜 하필 그 논문을 선택을 했는지 그 논문 중에 하필 왜 그 모형으로 구성을 했는지 하필 그 변수를 선택을 했는지 그 변수를 가지고 누구를 대상으로 연구를 할 건지 누구를 대상으로 연구했더니 어떤 결과가 만약에 나온다고 그러면 그게 만약에 1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X라는 결과가 나오면 뭘 의미하고 Y라는 결과가 나오면 뭘 의미하고 Z라는 결과가 나오면 뭘 의미할 거라고 예상하고 그 논문을 잡았는지 등등의 큰 그림을 가상을 하고 상의를 하면 조금 더 쉬워져요. 그래서 아마 사업계획서 수업은 듣지만 논문에 관해서 이거 논문에 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잠깐 제가 팁을 드리자면은 제일 가벼운 팁은 그 논문은 아무도 안 본다. 그래서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대충 써도 되는 게 아니라 단 과정은 철저하게 밟아라. 그래서 과정을 잘 모르면은 어느 분야를 가지고 관련돼서 교수님들이 대부분 이거 여러분 논문 작성법이나 연구소서 방법 들어보면 알겠지만 선행 연구들을 조사하다 보면은 관련된 논문 모형들을 쭉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하다 보면은 수십 편을 보다 보면은 요거가 딱 맞다는 그 마들 논문하고 파들 논문이 있어요. 음악에 아버지 하면 뭐 음악에 어머니 하면 뭐 누구 있듯이 여러분이 쓰는 내가 쓰는 이 논문에 관해서는 이거의 모범이 되는 아버지 논문과 어머니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두세 편의 논문을 모델의 본보기로 삼아가지고 조금 여러분의 논문을 구상을 하시면 되는데 지도교수랑 상의하면서 어떤 변수를 넣고 어떤 변수를 뺄지를 고민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막 백지 위에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이건 무슨 그림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상하는 적어도 모델링이 되는 논문은 몇 편을 들고 같이 상의를 해야 빼고 넣고가 되게 쉬워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사업계획서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창업이라는 거나 기업이라는 거는 이거는 하나의 하나의 이벤트로 볼 것이 아니라 일종의 생태계 위에서 발생한 거예요. 하나의 씨앗과 똑같이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그게 자라고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들이거든요. 그 과정들이 되려면은 비료를 많이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온도를 높여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씨앗이 원래 튼튼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 키는 많이 크는데 열매를 못 맺을 수도 있고 크다 말 수도 있고 그래서 수십 가지가 조화가 돼야 되는데 제가 잠깐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살펴보면은 어느 나라의 그 벤처 생태계나 그 사업에 관한 생태계를 살펴볼 때는 우선 경제적 인프라가 어떠냐, 그죠? 아까 자금 조달부터 시작해서 엑시트하는 구조, 벤처 캐피탈, 엔젤 시장 같은 것들. 그다음에 사회 문화적 인프라는 어떠냐, 기업가에 관한 인식학과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문화적인 인식, 사회적인 인식은 어떠냐. 그다음에 이제 과학 기술에 관한 기반들은 어떠냐, 기술에 관한 리스펙트는 어떠냐. 개발된 기술에 관한 특허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한 것은 어떠냐, 특허 보호라든지 기술 이전에 관한 시장들은 어떤지, 그다음 그 사회 자체가 신뢰적인 사회인지, 그다음에 교육적인 부분은 교육 부분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최근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가르치는 부분이 코딩이라든지 이런 특히 이제 AI 시대에 대비해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금의 인재들하고 옛날의 인재들하고 다르거든요. 사실 제 주변에 가장 특이한 어떤 아주머니가 한 분이 계시는데 어떤 아주머님이 제일 특이할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뭘 계산을 하는데 어깨너머로 이렇게 보면서 끝에 번호 숫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제가 계산기를 가지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제 거의 60 조금 넘으신 분이신데 우리나라 주산 암상 왕을 하신 분이세요. 주산 왕, 암산 왕. 전국에서 거의 이거 9단 10단 하신 분이세요. 지금 그거 써먹어 못 써봐요? 근데 그때 이분이 제가 고등학교 다니듯이 이분이 학교 다니듯이 이게 뭐예요? 거의 최고, 우리 국내에서 최고로 알아주는 그야말로 은행 같은 데 들어갈 때도 주상 9단에도 그럼 거의 그냥 들어가고 뭐 암상 9단 거의 뭐 특치하고 이러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그분도 지금 물론 뭐 연세가 많이 되셔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런 기술들마저도 이제 옛날 기술이 되었잖아요. 요즘에 전자계산기 나오고 컴퓨터가 나오니까 뭐 엑셀로 쫙 하면 끝에 나오니까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런데 교육에 관한 것들도 지금 환경은 뭐예요? AI 환경에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세계적인 부자들도 보면은 순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뭐 배를 크게 만들고 뭐 자동차를 많이 만들고 이런 사람이 세계 철강왕 뭐 카니기가 세계를 주름잡던 시대는 뭐예요? 그때 미국에서 철도를 계속 만들고 공장을 신설하는 시절이니까 철강 자체가 가장 필수적인 제품이었죠. 지금 뭐예요? 그건 뭐 철강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아마존 같은 건 뭐예요? 거의 허무맹랑한 그냥 가상의 뭐밖에 없는 것 같은데 세계 최고의 물류 회사.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윈도우라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그냥 플로피 디스크 하나, 요즘 플로피 디스크도 아니고 다운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 게임 같은 거 회사 보세요. 최근에 보는 카카오 게임즈 아까 말씀했지만 무려 59조라는 돈이 뭘 보고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급변화, 크게 트렌드도 변하고 소비자들도 변하고 생태계도 완전히 변하는 그 속에서 거기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후진적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에서 아니면 연대에서 고수대에서 AI 전문가 교수를 뽑겠다 하면은 서울대에서 만약에 AI 교수를 이제 몇 명 뽑아야 되잖아요. 많이 뽑았고 양성을 해야 되잖아요. AI 인력을 양성해야 되니까. 교수 한 명의 티오를 넘기는데 서울대 교수들이 다른 과 교수들이 양보를 안 해요. 총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AI 쪽 전문가를 20명의 교수를 뽑겠다 하면 대학 전체가 합의를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양보를 안 해요. 대학 자체 총장이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거의 굉장히 커리큘럼 바꾸기 힘들고 그 반면에 미국 같은 데는 그 대학 거의 자율이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산업에 맞게 변하고 막 이런 거예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소프트하게 빠르게 돌아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과학기술을 굉장히 중요시 하지 않잖아요. 우리 아들이 과학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모님이 100명 중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거의 한 명
소망도 없다시피 하는 이 상황에서 그다음에 이제 교육에 관한 부분도 생각해 보세요. 제 조카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인데 이제 5학년인가요? 벌써부터 밥 먹을 때 못 따라 나오더라고요. 왜 어디 갔냐 했더니 학원 다녀야 되기 때문에 안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이제 이어질 거예요? 아마 대학 졸업할 때까지 계속 이런 식의 시스템이 미국에서는 과외가 없잖아요. 사교육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그러면 수많은 사교육을 시키는 그 결과는 수많은 의사를 양성했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총 정해진 의사 아니에요? 실제로 과학기술 한 명의 과학자 기술자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우리는 한 명의 과학자 기술자를 양성하는 그런 문화도 아니고 그런 체제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속에서 뭐가 나올지 사업가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 법적 제도적인 부분에 관해서도 기업가가 망했을 때 이 망한 거에 관한 부담은 미국 같은 데는 미국 전체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사회적 비용이라고 생각해요. 사회적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소셜 코스트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나 재난 지원금을 몇 조를 주듯이 이거는 그냥 우리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되는 그냥 당연히 필수적인 비용이라고 생각해요. 미국에서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건 뭘로 생각하냐? 지가 돈 많이 벌려고 하다가 망했으니까 지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건 뭐예요? 철저하게 개인 책임으로 가버려요. 그럼 개인 책임으로 가면 뭐예요?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는 벤처캐피탈 같은 경우가 투자를 해주는 근거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 두세 번 실패한 적이 있냐를 보는 거예요. 두세 번 실패했으면 물어봐요. 근데 실패한 적이 있어 없어? 실패해서 없으면 없는 대로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면 있는 대로 그러면 네가 실패를 통해서 뭘 얻었는지를 살펴봐요. 그래서 새롭게 만약에 한다 그러면 어떻게 다르게 할 거냐고 물어봐요.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창업, 네 번째 창업에서 굉장히 성공이 디딤돌이 되는데 우리는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는 실패한 게 뭘로 남아있냐면 실패의 자산으로 남아있어요. 실패 자산으로 남아있는데 우리는 실패 자산이 다 없어져요. 제가 사실은 박사 논문이 기업가의 사업 실패 비용, 페일리어 코스트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는데 실패자들과 관련된 실패 비용과 관련된 논문을 썼는데 실제로 실패 비용을 계산을 못하고 논문을 못 썼어요. 사실은 논문 상당히 많이 방향을 바꿨는데 결국은 기업가들 사업 의혹으로 바꿨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실패 데이터를 살펴봤더니 데이터가 남아있질 않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요. 데이터를 찾아봤더니 기업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 데부터 숫자를 다 왜곡을 해버려요. 그럼 남아있는 숫자 자체가 다 왜곡이 돼요. 그 다음에 실패한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실패한 사람이 다 도망갔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업을 마누라 이름 이렇게 부인 이름 친척 이름 하는 게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흔적이 없어 다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실패자와 관련된 인터뷰 자체를 할 수도 없고 설문도 할 수 없고 연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돌아가신 이민아 회장이라고 메디슨 회장했던 분하고도 인터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도 메디슨이라는 회사는 다시 살아났어요. 삼성에서까지 갔어요. 엄청나게 좋은 회사가 되었어요. 근데 이민아라는 사람이 메디슨에는 대표이사로서 남아있던 부채는 개인 부채는 그대로 하나도 안 없어졌어요. 이게 채무의 부정성이라는 건데 부채를 그대로 안고 있었어요. 수백억이 되는 나중에 수천억이 되버려요. 이자를 계속 받고 있죠. 이 사람은 잘못을 하나도 한 게 없어요. 이 사람의 재계 서열이 한때 2위까지 갔었죠. 18개 계열사를 가지고 메디슨에는 이걸 비롯한 18개의 계열사를 가진 회사였는데 결국에는 이 회사가 망했을 때는 이 사람한테 남는 것은 부채밖에 없어요. 도덕적으로 잘못한 게 하나 없어요. 횡령도 10원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한테 끝없이 붙어있던 것은 너는 실패했다는 딱지라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모든 경제적 금융 지원이 다 끊어져 버려요. 이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창업과 사업을 논할 거냐를 제가 이 얘기를 먼저 하는 이유가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 사업을 해야 되고 이런 환경 속에서 창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오늘까지는 이제 창업 인프라 관련까지 했고요. 추후에 이제 내일부터 다음 시간부터 사업 아이디어, 자금, 사람 이런 순서로 계속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